안녕하세요. 비욘디 오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허승공 교수님과 함께 준비한 방송인데요. 뇌동맥류를 주제로 저희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또 시청자분들 질의응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비욘디 구독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서 명예교수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탄자니아에 가서 4년 반 동안 선교 사역을 마치고 지금은 이제 전주예수병원에 내려가서 지금 전문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모신 교수님은요, 세브란스 병원 신경외과에서 한 30년 정도 뇌동맥류를 진단을 해주시고, 그리고 은퇴 후에 4년 동안 탄자니아에서 선교 역할을 좀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신경외과 후학들 양성하시는데 힘쓰시다가 돌아오셔서 이제 한 2년 전부터는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에서 신경외과 자문 교수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교수님과 함께 뇌동맥류에 대해서 A to Z 다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 뇌동맥류라는 게 현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거든요. 이게 오해인가요? 아니면 진실인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혈압이 올라가면서 파열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거지. 또 물론 뭐 혈압이 장기간 혈압이 있게 되면은 뇌동맥류가 커지는데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강의 쭉 이어갈 거고요.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저희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하나씩 전달해 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신가요? 네네. 네. 그러면은 강의 전에 질문 하나만 받고 넘어가 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고민하시는 질문일 것 같아요. 지금 강압도적 꺼비다님 질문인데요. 작년에 뇌 MRI 검사를 했는데 뇌동맥류가 있다는 판정을 받으셨다고 해요. 근데 일단은 위치가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으셔서 정밀 검사는 안 하시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안전한 위치라고 하면 그냥 기다리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그 사진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물론 이제 위치에 따라서 파열 되는 경우가 또 그 파열률이 좀 낮은 경우가 있어요. 또 잘 파열되는 위치도 있고, 그래서 또 크기도 중요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팩터, 그 요인, 그 인자를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 사진을 한번 제가 볼 수 있으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마 오늘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서 뇌동맥류가 이런 식으로 진단되고 어떨 때 어떤 치료를 하고 또 이런 것들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영도님께서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교수님 뵈어서 반갑습니다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준비해주신 강의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비욘디에서 뇌동맥류에 대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수 있는, 또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뇌동맥류의 알파와 오메가, A to Z's 우리 일반 시청자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혈성 뇌졸중의 주요 원인은 제일 많은 거는 아주 작은 그 혈관, 모세혈관이 동맥경화가 와서 터지게 되는 그런 게 한 70% 차지하고,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은 한 20% 정도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혈관 기형에 의한 것이고, 뇌동맥류는 보시는 것과 같이 혈관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어느 한계에 이르러서 터져가지고, 그것이 이제 뇌출혈. 이 뇌출혈은 특별히 뇌지주막하 출혈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지주막하 출혈이 되면은 뇌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뇌 실질내 출혈이 아니고 뇌 지주막과 뇌 사이에 그런 지주막하라는 대로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로라 브레니가라는 가수는 뇌 지주막하 출혈, 뇌동맥류 파열로 인해서 갑자기 사망을 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배우 샤론 스톤은 미리 진단을 해서 적절히 치료하고 지금 아직도 잘 활동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남자 배우 안재욱 씨는 해외에 나갔다가 거기서 뇌동맥류가 파열되고 거기서 잘 치료받고 돌아와서 지금 또 활동을 잘 하시고 계시죠. 최근에 우리 곁을 떠나간 이제 강수연 배우는 정확하게 진단은 안 됐지만 그 정황을 보게 되면은 본인이 두통이 있었을 때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참고 견디게 되면서 재출혈로 인해서 우리 곁을 떠나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뇌혈관의 해부학적인 거, 그다음에 뇌주주막하 출혈, 파열성 뇌동맥류라고 하죠. 뇌동맥류가 파열돼서 뇌주주막하 출혈이 오는 걸 어떻게 진단하는지, 또 지주막하 출혈의 내과적 치료, 또 비파열성 터지기 전에 뇌동맥류를 어떻게 조기 진단하는지 그 중요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뇌동맥류는 뇌의 바닥 쪽에 있는 그 굵은 혈관들에서 주로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혈류가 많이 그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곳에 혈류에 의한 그런 스트레스, 그걸 이제 혈류 역학적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힘에 의해서 이제 혈관이 약해진 부위, 특별히 이제 혈관이 갈라지는 부위가 약한데 그곳에 이제 뇌동맥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 뇌혈관은 여기서 보시는 대로 여기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탄성층인데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심장에 가는 혈관이나 다리 쪽에 있는 그런 근육으로 가는 혈관에는 이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뇌동맥류가 잘 생기지 않는데 네. 이 우리 뇌혈관에는 이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선천적으로 약하다든지 또는 흡연 또는 또 감염 또는 염증이죠. 그 다음에 또는 이제 특별한 경우 예를 들면은 시클셀 겸상 모양의 그런 세포에 의한 그런 빈혈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 뇌 탄성층이 약해지면서 이쪽에 이제 혈압에 의한 압력이 가해지면서 혈관이 이제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보통 50대, 60대 여성, 그러니까 폐경기가 지난 여성에 주로 많이 발병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폐경이 되면서 이제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혈관벽이 또 그거에 의한서 약해지면서 뇌동맥류가 이제 빨리 커지게 되고 또 혈압에 의해서 터진다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성은 담배가 특별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담배에 의해서 혈관벽을 강화시키는 그런 이제 영향 미치는 약하게 하는 그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가 작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소가 있는데 그것을 이 담배가 또 억제함으로써 결국은 혈관벽을 약하게 하는 그럼으로써 이제
남성보다는 오히려 좀 더 일찍 시기 한 40대, 50대에 주로 터져가지고 오게 됩니다. 보통 통상 우리가 일반인 전체의 한 2, 3%, 100명이면 한 2, 3명에서 뇌동맥류가 있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밝혀졌는데, 터지는 것은 그 중에 또 1년에 한 1, 2% 정도에서만 터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선천적 또는 후천적 뇌혈관벽 결손과 2차적인 혈류역학적인 자극, 스트레스로 동맥류가 형성되고 점차 커지면서 어떤 그 순간적인로 혈압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 정신적, 육체적인 스트레스, 뭐 무거운 걸 든다든지 또 갑자기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그러면서 혈압이 갑자기 올라갈 때 터지게 됩니다. 우리가 통상 5mm 크기의 기준으로 했을 때 파열 위험성은 1년에 1, 2%로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터질 때의 모양을 이제 우리가 동물 실험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혈이 이렇게 뇌 안으로 출혈이 되는 게 아니고 뇌 바깥으로 이렇게 출혈이 전체적으로 퍼지면서 갑자기 뇌압이 상승이 되고 그럼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돌연사,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큰 두 가지 원인은 심근경색 그리고 이 뇌주주막하 출혈입니다. 보시면 CT상에서 이렇게 뇌출혈이 전체적으로 뇌주주막하에 퍼져 있는 게 볼 수가 있고, 대개는 이제 5에서 10mm 경우가 제일 이제 터져가지고 오는 경우 보면은 대개 이제 동맥류 크기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터질 경우에 한 3분의 1은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하시게 되고, 또 나머지 3분의 2는 병원에 오시더라도 한 반은 정상적인 생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3분의 1 정도만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그런 병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뇌출혈이 오기 전에 정상적인 뇌주주막하 출혈이 오기 전에 이렇게 정상적인 뇌는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깨끗하고 이런 모양인데, 이렇게 출혈이 지주막하 출혈이 오게 되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출혈이 된 모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뇌동맥류 파열이 됐다 했을 때에 제일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는 이 갑작스러운 두통입니다. 이제 첫 번째 출혈이 오면서 바로 아주 심한 상태, 의식을 잃는, 그리고 나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까지도 갈 수 있지만은, 경미하게 출혈이 될 경우에는 의식을 잃지 않고 단지 두통만 심하게 되게 되는데, 이때의 두통은 평상시에 경험해 보지 못한, 처음 경험하는 그런 두통으로서 진통제를 써도 별 효과가 없는 그런 두통일 때는 한번 꼭 뇌동맥류 파열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물론 구토 증상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걸 두통을 우리가 경고성 두통이라고 하는데, 이때에 병원에 와서 뇌주주막하 출혈을 진단받고 바로 조처를 하게 되면은 잘 회복하실 수가 있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차 출혈이 오면서 훨씬 더 사망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런 육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면서 갑자기 두통이 생겼다. 그러면은 반드시 뇌동맥류 파열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뇌동맥류가 파열되지 않고 뇌동맥류가 커지면서 주변에 있는 뇌신경을 압박해서
뇌신경 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제일 흔한 것은 동안신경 마비에 의해서 이렇게 눈꺼풀이 깔아앉고 또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그런 증상이 있는 것이 나타날 때도 반드시 안과에 먼저 가기보다는 신경외과에 가서 먼저 뇌동맥류에 의한 것이 아닌지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파열을 예방하는 것은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하고 또 금연, 아까 말씀드렸죠. 담배가 뇌동맥류가 생기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 다음에 50세, 남자들은 한 40세 됐을 때에 건강검진을, 요새는 이제 MRA를 많이 찍으시던데, MRA 방법 또는 CTA 방법으로 해서 검진을 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예방치료, 클립 수술이나 코일 시술로서 적극적인 예방치료를 함으로써 파열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MRA 또 CTA는 이제 조영제를 써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 MRA는 조영제를 쓰지 않고도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여기 동맥류 보이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좀 큰 게 보이는데 MRA를 찍어서 검진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술이나 시술을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뇌혈관 조영술을 해서 뇌동맥 모양과 크기, 위치 이런 것을 보고 정확하게 보고 그 다음에 치료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일은 이렇게 집어넣는 이 아까 했던 뇌혈관 조영술 방법으로 해서 허벅지에서부터 동맥을 찾아가지고 그 안으로 해서 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코일을 집어넣으면서 막아주는 방법이고, 클립 결찰술은 개두술을 하고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클립으로 잡아주는 그런 수술입니다. 뇌동맥류가 파열된 다음에는 파열을 다시 터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응급수술을 대개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클립 수술이나 코일 색전술, 코일 시술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출혈로 인해서 뇌에 영향을 받은 그런 뇌가 이제 손상도 오게 되고 2차적으로 뇌혈액순환 또 척색순환 장애 이런 게 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약물로서 회복하는 치료를 한 3주 정도 한 집중적으로 중환자실에서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조영술에 보면은 이렇게 3개의 정도의 다발성 뇌동맥류가 있는 분인데, 검진상에서 발견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술, 코일 시술 방법으로 다 막아서 지금 완벽하게 치료된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코일을 시술을 했을 때에 빠져나올 위험성이 있는 그런 모양일 때는 이렇게 스텐트를 깔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코일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동맥류가 상당히 큰 거대 동맥류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시술하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에 열고 들어가서 클립으로 결찰술로 완벽하게 해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터지기 전에 오셔가지고 CT 조영 검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왼쪽에 가서 조그만 게 있는데, 본인이 수술을 원해서 이렇게 보이시죠? 조영 검사에서 수술을 원하셔서 수술을 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 그 검사에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위험하게 여기 바로 또 하나 이렇게
터질 위험성이 매우 큰 게 보여서 이분은 상당히 수술 받기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동맥류가 아주 큰 경우에는 수술만으로 해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클립을 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또 코일을 넣어서 해결하는 그런 이제 방법도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렇게 뇌동맥류의 증상 진단, 예방 치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근데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 뇌동맥류를 어쨌든 진단하고 수술을 직접 이끌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럴 때 교수님께서 정말 가장 어렵다라고 느끼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뭐 지금 이제 시술이나 수술 방법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특별히 이제 이 시술 방법이 코일 시술 방법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전부 다 그것을 수술로 해결했기 때문에 뇌의 아주 깊은 부위에 있는 경우에는 수술해서 접근하기도 힘들고 또 접근해서 클립을 했다 하더라도 또 수술 후유증이 또 심하게 남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시술이 나오고 코일 시술이 나오고 나서 그런 수술적인 우리가 부담은 좀 많이 좀 덜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수술 중에서도 개두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요즘은 많이 없다는 얘기도 좀 들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쨌든 오랜 기간 이 뇌동맥류를 치료해 주셨으니까 개두술의 1인자라고 저희가 또 생각을 해봐도 되는 걸까요? 1인자는 아니고 네. 지금 하여튼 뭐 저희 선배님들도 계시고 네. 또 저희 은사님도 이제 물론 지금 작고 하셨지만 은사님도 계시고 또 지금 우리 대한뇌혈관외과 학회 내에 지금 한 회원이 한 150에서 250명, 2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또 젊은 우리 또 후학들이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은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뇌동맥류 관련해서 궁금하셨던 점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천천히 저희 질의응답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하라 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제가 있는 직장의 여사님께서 뇌동맥류 시술을 받으러 3주 휴가를 내셨습니다. 이 뇌동맥류 시술을 받으신 분들이 시술 후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아니면 뇌동맥류 시술 받고 나서 회복에 좋은 음식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이 질문 많이 받으셨죠? 시술을 받고 나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수술보다는 시술이 성공적으로 잘 되면은 훨씬 회복도 빠르고 특별하게 주의하실 건 없고 단지 이제 그 좀 피를 묽게 하는 약을 쓰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혹시 어디 멍이 들거나 어디 또 뭐 출혈이 되거나 그런 게 없는지 좀 또 이제 이 허벅지 이제 동맥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그 시술 받은 자리가 거기에 또 이렇게 피가 고이거나 혈종이 생기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퇴원하고 나서 무리하게 걷는다든지 그런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 특별한 음식을 가리거나 뭐 그럴 거는 없습니다. 네. 그 지혈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과거에는 그냥 압박 네. 눌러가지고 했는데 요새는 또 거기를 막아주는 그런 예를 들면 뭐 쉽게 얘기하면은 그 이렇게 본드 같은 그런 거를 갖다 막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과거보다는 좀 많이 개선이 됐죠. 네. 저도 이제 지인분께 들었는데 그 지혈이 어려워서 6시간 동안 그냥 누워 있으셨다 하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렇게 손으로 누르거나 아니면 네. 이렇게 모래주머니 같은 걸로 이렇게 이제 그 부위에 이렇게 압박을 했죠. 알겠습니다. 네.
그 회복에 좋은 음식은 따로 없고 그냥 자유롭게 잘 드시면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혹시 한약 같은 거는 꼭 이러면 한약 좀 이렇게 선물 들어오는 것들도 있는데 한약은 좀 괜찮나요? 글쎄 이제 그 한약 중에 어떤 성분은 네. 그 지혈에 좀 영향을 미치는 성분이 아, 있을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만 뭐 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한약을 혹시 선물을 받으셨다면 그 성분을 좀 주치의에게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공이다님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RA 검사 결과 혈관에 꽈리가 발견되었는데 위치가 안 좋아서 추적 관리만 하고 있으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할 경우에 다른 혈관을 건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다른 혈관을 건드릴 수가 없다는. 있다고 추정하셨습니다. 그래요? 네, 건드릴 수 있어서 위치가 안 좋아서 그냥 추적 관리만 하고 있다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안 좋다는 것이 수술적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그런 의미가 네. 다 보이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술적으로 부담이 되는 수술하고 나서 후유증이 예상되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코일 시술 방법을 먼저 권하니까 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요즘 이제 이 시술 방법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는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방법이고 많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이 많은 또 그 코일 시술만을 또 경험을 쌓고 많이 쌓은 그런 교수님들이나 또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한번 상담을 하셔도 좋을 것 같으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한번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다음 저스트 무직님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지인이 몇 년 전에 뇌동맥류 개두술 수술을 했는데 얼마 전에 또 뇌동맥류가 2개 생겼다고 합니다. 개두술을 2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물론 개두술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면 네. 2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수술한 자리 같은 쪽에 또 수술을 해서 들어갈 때는 처음 들어가 볼 때는 뇌나 조직이 유착이 돼 있기 때문에 좀 힘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2번째는 시술이 가능하면은 또 시술을 권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술은 유착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재수술보다는 시술을 권유드리고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두술을 진행한다고 저희가 네, 이해를 물론이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황마다 다 다른 거네요. 환자분들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뮤리엘님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뮤리엘님께서 아무 증상이 없는 일반인들은 검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리고 80세가 넘으신 부모님이 계시는데 아무 증상이 없어도 일단 검사를 시켜드리는 게 맞을지라고 질문하셨네요. 그러니까 우리 검진 차원에서 보면은 남성분들은 40대, 45세. 대개 이제 담배 피는 분들이 뭐 군대 한 20대부터 한 25년 담배 필 경우에 거기에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뇌동맥류의 그런 가능성이 있는 위험군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은 하여튼 40에서 45세 되는 경우에 남자분은 그 MRA 검사를 해보시고 네. 여성분들은 폐경기가 이후에 이제 뇌혈관이 약해지는 그런 소견이 나타나니까 폐경기 전후해서 꼭 뇌 검진을 하시도록 하는 것을 이제 권해드립니다. 지금 80세 된 분들이 서는 꼭 필요치는 않고요. 저의 경우에는 지금 파열되지 않은 뇌동맥류를 갖고 오시는 분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75세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제 시술이나 수술을 권해드리는데 그 이후에 오시는 경우에는 좀 관찰하시는 걸, 이 동맥류가 있더라도 좀 지켜보는 거를 권해드리는 그런 편입니다. 물론 뭐 모양이 파일 위험성이 크거나 또 크기가 클 경우에는 조금 다시 예방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뇌동맥류 굳이 미리 이렇게 시술이나 안 해도 된다. 왜냐면 뇌동맥류가 생겼다가 사라지기도 한다더라.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좀 맞는 말인가요? 아니면 잘못된 정보인가요? 사라지는 경우는 네. 아주 물론 뭐 100% 없다 할 수는 없지만은 네. 제 경우에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뇌동맥류 이따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지 하고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 병원 가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 중에 탤런트 윤계상도 뇌동맥 때문에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라고 댓글 남기신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방금 교수님께서 40, 50대 남성인 경우 혹은 폐경기 이후의 여성인 경우는 한번 뇌동맥류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이제 위험군이라는 네. 의미거든요. 지금까지 뇌동맥류에 관계되는 그런 인자를 우리가 찾아보니까 네. 관계 있는 것은 이제 담배, 역시 백해무익하네요. 고혈압, 혈압 관리. 혈압. 네. 네. 그래서 남성은 담배 피면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여성분들은 이제 고혈압, 그 다음에 이제 물론 폐경기가 되면서 동맥류가 생기고 파열되고, 그래서 대개 이제 터져가지고 오는 거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성들은 40, 50대, 여성분들은 50, 60대에 많이 터져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런 터지기 전에 검진을 해서 뇌동맥류가 있을 경우에 미리 예방 조처를 하는 게 좋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터지기 전에 미리 예방 조치를 하니까 그 전에 오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참 의사 선생님들이 나오실 때마다 느끼는 게 담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담배는 뭐 도움될 게 없죠.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저희 제라홍님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양쪽에 대뇌동맥류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일단 좋은 자리에 있어서 좀 추이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들으셨나 봐요. 근데 가끔 혈압이 올라가면 좀 대변이 마려우신 느낌이 드시고 대변을 보고 나면은 좀 이렇게 왁 하면서 구토를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구토 후에 또 재보면 혈압이 내려가는 걸 보는데 혹시 이런 경우가 동맥류 때문일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뇌동맥류와는 관계가 없고요. 혈압 때문에 아마 혈압이 조금 많이 올라가서 오는 증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혹시 이런 것들 때문에 동맥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터지는데 네. 동맥류가 있다면은 터지는데 영향을 대개 이제 과거에 요즘은 뭐 우리가 다 집 안에 이제 그런 이제 양변기를 쓰지만은 네. 과거에 재래식 변기, 특별히 집 바깥에 있는 그런 이제 재래식 변기, 재래식 화장실에서 그날 아침에 나가 보면 거기서 대변 보다가 쓰러져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그런 분들 보면 우리가 뭐 귀신이 잡아갔다 이런 표현도 쓰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그런 분들이 되게 대변 보면서 그런 뇌혈관이 터져가지고 특별히 뇌동맥류가 터지면서 바로 사망하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 그런 이야기도 있었네요. 네. 그다음에 벌스님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뇌동맥류 진단을 받으셨는데 위험한 위치는 아니라고 하십니다. 말씀하신 코일 시술을 좀 일단 받으면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험한 위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이 혈관, 이 경동맥에서 올라가면서 혈관이 이제 얼굴 속에 있는 뼈를 뚫고 뇌로 들어오게 되는데 네. 그 뇌로 들어오기 전에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터지더라도 뇌출혈을 일으키는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안전한 데 있다고 표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네. 그러면 코일 시술을 그럼에도 받아보는 게 좀 도움이 될까? 교수님이라면 어떻게 권유를 해주세요? 코일 시술도 100% 안전한 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술하시는 선생님께서 그냥 두고 보는 거하고 시술하는 거하고 두고 봤을 때 위험성을 따져가지고 판단을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벌스님 어머님의 뭐 크기라던가 그렇죠. 뭐 그런 연세라던가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결정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엠써니님 질문인데요. 교수님, 뇌출혈일 경우에 수술은 어떻게 하나요? 두개골을 열고 피를 제거하고 혈관을 이어주나요? 라고 수술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수술은 아까 제가 그림 보여드렸는데 동맥류를 찾아서 그 동맥류의 그 입구 부분을 집게로 클립으로 잡아주는 게 이제 결찰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출혈이 아까는 제가 그 뇌지주막하 출혈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경우에는 출혈이 뇌 실질, 뇌 안으로까지 크게 생기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혈종도 같이 제거해 줄 수 있죠. 혈관을 연결해서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게 클립이나 또 시술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동맥류가 아주 큰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혈관 우회술이라고 해서 혈관을 연결해서 하는 방법을 하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산도님 질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사님, 뇌동맥류 진단받고 클립 결찰술 후에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는 진통제 투여 말고 통증을 완화할 만한 방법은 없을까요? 하셨네요. 시술 후에 통증을 호소하실 때 진통제 투여 말고 또 다른 통증 완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결찰술 후에 통증이라 하면은 아마 수술 부위, 상처 부위의 통증 같으신데 거기는 뭐 진통제나 그거 말고는 뭐 이렇게 좀 찜질을 한다든지 또 마사지를 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들 아주 뭐 그런 방법도 안 될 경우에는 그 마취 통증의학과에서 이 통증 자체를 조절해 주는 그런 시술을 받을 수도 있겠죠. 아유, 알겠습니다. 또 얼마나 아프시면 또 이렇게 질문 남기셨을까요? 그다음에 레스나님 질문인데요. 뇌혈관에 좋은 운동이나 음식 어떤 게 있을까요? 궁금해요 하셨습니다. 뇌혈관에 좋은 운동이라 하면은 뭐 제가 보기에는 글쎄 딱히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 없고요. 네. 음식이라 하면은 이제 지금 뭐 제일 그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은 시골 밥상? 건강한 이제 야채 많고, 네. 그러니까는 그 너무 기름진 음식이나 또 짠 음식 이런 건 다 피하면서 네. 아주 이렇게 야채 또 뭐 생선 그런 걸 포함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뭐 고기 종류를 피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골고루 균형 있게 드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골 밥상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니까 딱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기름기 없고 채소 많이 먹고 고기도 좀 적당히 있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엠써니님 질문인데요. 뇌혈관 검진은 MRA와 CT만 찍으면 될까요? 하셨습니다. 일단 MRA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뇌 안에 다른 어떤 종양이나
그런 거를 보시기 위해서는 MRI 검사를 이제 같이 하시면 되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BOKW 리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남성이 60대가 넘으면은 뇌동맥류 검사는 몇 년 기간 주기로 해서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60대 제 경험으로 봐서 네. 60대 우리가 이제 그 60대 검사 했을 때 없으면은 남은 생에 새로운 동맥류가 생겨서 그게 터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하신다면은 5년이나 10년 후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오영도 님도 지금 비슷한 질문 주셨는데요. 안 올리셔도 됩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니까 MRA 검사를 60대 이후에 했는데 없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뇌동맥류가 생길 일은 거의 가능성이 희박하다 생각하시면 안심이 좀 되실 거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만약에 뇌동맥류가 있다면 그때는 좀 한 5년 어느 정도 주기를 가지고 검사를 해봐야 될까요? 뇌동맥류가 있다면은 그것을 한 2, 3년 간격으로 또는 네. 뭐 1년 간격으로 해도 이것도 크기에 따라 다르겠네요. 물론 다르죠. 네. 그러니까 그걸 파열 위험성이 위치라든가 네. 또 크기가 어떤지 또 모양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 그거에 음. 따라서 파열 위험성이 크다면은 뭐 바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은 파열 위험성이 떨어진다 하면은 1, 2년 간격으로 크기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크기가 커질 때는 조처를 받으셔야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치의분과 잘 상의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게 저희가 이름이 뇌동맥류이다 보니까 혹시 뭐 뇌동맥을 조심해야 되는 게 뒤에 류가 붙는 건가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레츠게리님이 그냥 질문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그냥 장난으로 전 갑각류 있어서 갑각류 먹고 싶은데 못 먹어요 이렇게 댓글 남기셨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다 얘기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 레오맘님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머리가 자주 아파서 뇌동맥류인 줄 알았는데 네. MRI와 MRA를 찍어보니까 뇌혈관 기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뇌혈관 기형도 뇌출혈이나 뇌경색 가능성이 있나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뇌혈관 기형인 경우에 그것을 그냥 관찰할 건지 아니면은 뇌혈관 기형은 이제 요즘에는 이제 감마 나이프라고 그래서 이제 방사선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수술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일차적으로는 우리가 감마선 치료를 먼저 고려를 하니까 그것도 신경외과, 뇌혈관외과 전문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면 좋겠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뇌경색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뇌혈관 기형도 뇌출혈이나 뇌경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영도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교수님께서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댓글 쭉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러면 알파님 질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왼쪽은 클립 결찰술을 했는데요. 오른쪽에도 작은 동맥류가 있어서 추적 관찰 중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클립을 수술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MRA 검사는 안 보이는 걸까요? CT 찍어야 하는 걸까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CT 조형 검사라고 있어요. 이제 MRA 하면은 그 상이 잘 안 맺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CT 조형 검사, CTA, CT를 가지고 혈관을 보는 검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허승공 교수님과 함께 뇌동맥류에 대해서 또 알아보고 질의응답도 쭉 진행을 해봤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수님께서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오랜 기간 동안 뇌동맥류 진단 그리고 수술을 해주신 뒤에 탄자니아에서 4년 동안 또 선교 활동을 하시면서 그 후학 양성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전주 예수병원에서 또 자문 교수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저는 그 탄자니아에서 그 뇌동맥류 이렇게 신경외과 후학들을 양성하시려고 노력을 하셨던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으셨을까 굉장히 좀 궁금해서 혹시 괜찮으시면은 좀 기억에 남으시는 일화나 한 가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탄자니아는 지금 거기도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정도, 한 5,500만 내지 한 6천만 인구가 되는데, 신경외과 의사는 아직 전체 해서 5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금 이제 1,500명, 2,000명 가까이 되는데, 신경외과 의사가. 그래서 특별히 또 그곳에는 종양 환자를 다루는 그런 이제 신경외과 의사들은 좀 교육을 해외에서 교육받고 온 의사들이 있는데, 혈관 분야는 아직 없기 때문에 네. 그쪽에 이제 혈관 외과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술 도구라든지 수술 세트 그런 거를 이제 가져가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셋업을 하고 또 교육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냈습니다. 음식은 좀 어떠셨어요? 음식은 거기 현지 음식은 이제 점심은 현지 음식을 먹고 네. 아침 저녁은 이제 집에서 이제 한식을 먹고 그렇게 했는데, 또 거기 지내다 보면은 주로 거기에 그 옥수수를 가지고 이렇게 좀 걸쭉하게 해서 하는 그 우갈리라는 게 있고, 또 그 다음에 쌀밥이 있고, 두 가지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생선을 할지 치킨, 닭, 네. 둘 중에 하나 또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야채. 그렇게 해서 뭐 간단하게 심플하죠. 예. 네. 이렇게 맛있는 음식 얘기 막 해주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심플하게 건강한 밥상 드시면서 또 많은 후학들 양성해 주시고 병원을 차려주신 거네요, 어쨌든. 이제 거기에 우리나라 수출입은행 차관, 네. 박근혜 대통령 때에 수출입은행 차관 1,000억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이제 제2 600병상의 네. 제2 국립병원을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이제 삼성물산에서 이제 수술 도구라든지 그쪽에 들어가는 모든 집기라든가 이런 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코피, 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이제 컨설팅을 해서, 또 세브란스 병원의 의료진들이 가서 컨설팅 하면서 그쪽에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2017년 11월에 개원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쪽에 컨설팅을 이제 정년하기 전엔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에 정년 후에는 이제 그곳에 가서 개원한 다음에 이제 직접 신경외과를 개설하고 그곳에 신경외과의 의사들이 와서 교육받고 그렇게 하도록 이제 준비를 한 거죠. 예.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도 사명을 갖고 계심에 훈훈하다고 좋은 일 해주셔서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도 건강하셔서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대뇌 동맥류는 그나마 좀 안전한 동맥류 중에 하나인가요? 아니면 이것 또한 또 유의하게 봐야 되는 동맥류인가요? 대뇌 동맥류가 어떤 걸 얘기하죠? 제라홍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대뇌에 있는 동맥류이신가 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제
대뇌 큰 혈관, 뇌혈관 중에 네네. 큰 혈관이란 그런 의미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이제 심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큰 그 대동맥이 있는데 거기에도 물론 아오르타라고 하는 그 혈관, 거기에도 물론 대동맥류가 생겨서 터질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급작스럽게 사망할 수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급작스럽게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동맥류는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렇게 50분 동안 허승곤 교수님과 함께 긴 시간 방송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